2010년에서 15년까지 성숙기의 한국교회의 다문화권 선교의 이슈들, 세 번째 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 멤버 케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02년도에 그동안에는 그냥 그거 필요하다고 했던 그 MK 돌봄을 위해 가지고 한국선교사 자녀교육 개발원이라고 하는 것이 KWMA 산하에 그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뭐 선교사 MK 멤버 케어 세미나를 개최하고요. 또 뭐 2003년도에는 안식년 선교사 영성 수련회를 처음 개최되기도 하고요. 또 같은 해에 제1기 선교 상담 훈련 학교가 개최되기도 하고요. 2007년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샘물길 사태가 있은 다음에 한국위기관리재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위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는요. 한국 교회를 어떻게 선교 동력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전 동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는 1989년도까지는 아무래도 한국 교회 차원에서 내지는 교단 차원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90년 들어오면서부터 개교회 차원 내지는 초교파 선교회 중심의 선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그 선교 동력화가 많이 덜 되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강승삼 교수님의 그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연구를 참고하면은요, 한국 교회의 15%만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격적인 것 아닙니까? 이건 예장 합동교회의 그 바탕으로 한 연구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예장 합동교회의 한 15% 정도만 선교에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그 강승삼 교수님이 연구하기 전에 한두 해 전입니다. 그 작은 교회들의 선교대회라고 하는 것을 웩 선교회의 유병국 대표님이 준비해가지고 정말 전국 투어를 하게 됩니다.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서울 등에서 그 웩 소속의 외국 선교사님들이요, 그 패트릭 존스턴과 같은 외국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정말 전국 투어를 하면서 작은 교회들에게 당신들도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교 도전을 주게 되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에 그 참여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작은 교회는요, 유병규 선교사님의 그 설명에 따르면 스스로 작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작은 교회다라고 그 정의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를 어떻게 선교 동력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다음 주에도 또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고요. 자, 다섯 번째로 2000년에서 2015년에 선교사 재배치에 대한 이 화두가 크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2003년도에 선교사의 전략적 배치 조정 컨퍼런스 뭐 이런 그 회의가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중국 안에서도 동북 삼성에는 우리나라 선교사가 너무 많고 나머지 지역엔 선교사가 적으니 선교사들 중국 나머지 지역으로 재배치하시오라고 권면하기도 하고요. 내지는 무슬림권에서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많으니 우즈베키스탄으로 옮겨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필리핀도 선교사가 많으니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시오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필리핀의 선교사였다가 이때 이러한 도전을 받고 네팔로 옮겨오셔가지고 아주 귀한 신학교 사역을 하셨던 그런 분도 있기도 합니다. 이때 2003년도 즈음 해가지고 하여튼 그 선교사가 한쪽에 몰려 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교사가 필요한 곳으로 좀 옮겨가자. 이러한 그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디죠? 저기 바울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책적으로 그거를 시행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3년도에 한 1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복음 전파가 쉬운 곳에 선교사들이 너무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지적이 되면서 그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고 또 그런 논의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 지역의 특징은 무엇이고 또 한국 선교사가 많이 없는 지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선교 역사가 오래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이거에 따라서 선교사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바로 그러한 지역이죠. 선교사가 많이 있었던, 오래 있었던 그 선교사의 역사가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선교사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편한 교통편, 그러니까 갈아타지 않아도 되는 곳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도 약 6시간 내외의 지역, 그리고 직항편이 있는 곳, 이런 곳들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집중해서 포진되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팽창기에서도 그때부터 불거져 나온 그 문제인데, 가시적 선교, 경쟁적 선교에서 아무래도 성과가 잘 나오는 지역, 그리고 캄보디아처럼 신흥 지역, 내지는 중국도 사실은 좀 신흥 지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그 신흥 지역에 선교사들이 많이 배치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면 아프리카, 남미 이쪽은 아무래도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또 성과 나오지 않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좀 덜 배치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선교사 재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강제 출국, 입국 거부를 당하는, 요즘에 그거에 대한 표현이 새로 있죠. 비자발적 철수를 한 선교사님들이 2013년도부터 보고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에 중국, 인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자발적 철수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 말고도요, 터키, 베트남, 몽골, 그리고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도 사실은 2010년도 지나면서 한 13년 정도 되면서부터 비자발적 철수를 하는 선교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선교사님들을 과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재배치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이슈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